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맥기형과 림프관기형의 인터벤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주제는 혈관 이상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맥기형, 그리고 림프관기형, 그리고 다른 이상과 관련된 혈관 기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약물요법, 그리고 몇 가지 증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혈관 이상 베스큘라 아노말리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국제 혈관기형 학회에서 분류법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법에는 혈관기형이라고 하지 않고 혈관 이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혈관 종양과 혈관기형으로 병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 이스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베스큘러 말포메이션,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혈관 기형은 빠른 혈류, 즉 동맥과 정맥이 맞닿아 있는 동정맥 기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느린 혈류, 정맥 기형이나 림프관 기형, 모세혈관 기형 같은 느린 혈류를 보이는 혈관 기형, 그리고 다른 아주 큰 이름 있는 큰 혈관, 대혈관 기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정맥 기형과 림프관 기형, 그리고 복합 기형에 대한 내용이고, 빠른 혈류에 대한 동정맥 기형은 일전에 한번 비욘디에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정맥기형을 한번 보시면, 정맥기형은 어떤 것이냐? 기형, 이제 선천성 혈관기형 중에서는 가장 흔한 기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이는 정맥들이 정상적인 발달이 되지 않고 정맥이 늘어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기형의 분류를 보시면 아주 일부분만 작은 국소적인 병과 아주 넓은 범위의 미만형의 병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 침범 깊이에 따라서 피부 주위에만 국한된 것, 아니면 심부 조직을 침범하는 것, 뼈와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스폰지와 같이 해면형인 정맥기형과 혈전으로 인해서 딱딱한 종개처럼 보이는 정맥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조형술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소견은 피부를 침범할 경우에는 푸르스름한 혈관이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보이게 되고, 이는 출생 당시부터 부모님들께서는 알 수가 있고요. 일부 사춘기나 외상 등에 의해서 보다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과 같이 종괴 모양으로 이렇게 정맥이 많이 늘어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이 다리 근육 내부에 아주 작은 국소형 정맥기형이 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발가락 끝부분만 이렇게 정맥기형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국소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는 앞쪽 대퇴부 피하지방과 골반 강내 자궁 근처까지 이렇게 정맥기형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흉곽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흉벽 바깥 부분과 뼈를 포함한 흉곽 내부 심장 주위까지 이렇게 넓게 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지, 특히 하지를 침범할 경우에 이렇게
근육 전체를 정맥기형으로 대치를 하는 이런 미만형 정맥기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폰지와 같다고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초음파로 병변을 눌러보았을 때 혈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스폰지와 같은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정맥기형의 모습이고요. 이런 정맥기형들이 혈전 생성이 반복되면서 딱딱한 종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에 혈류도 흐르지 않고 다른 양성 종양과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맥기형을 혈관 조영술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제1형의 경우 이런 다른 인접 정맥과의 연결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 가장 치료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형의 경우 정상적인 정맥들과의 연결이 있는 경우, 3형의 경우 정맥기형과 늘어난 연결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좀 굵어져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4형의 경우에는 이런 정맥이 늘어난 구불구불한 정맥이 늘어난 그 자체로만 정맥기형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화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도플러나 MRI 그리고 핵의학 스캔과 같은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정맥기형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정맥기형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맥기형은 그러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정맥은 원래 동맥피가 우리 몸속으로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뒤 이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류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정맥 내에는 정상적인 밸브가 존재합니다. 이런 밸브들이 이런 혈류가 역류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혈류의 흐름이 정맥의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정맥이 늘어나게 되고 밸브들도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기능이 기능 부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올라온 혈액들이 큰 정맥낭에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또한 밸브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정맥이 역류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부에는 정맥기형 내부에는 혈전이 자주 생기게 되고, 만약 이런 큰 유출 정맥 쪽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해당 부위 전체에 정맥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과 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혈전이 생겼다가 녹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정맥기형의 내부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혈전 생성과 유출 정맥의 폐쇄, 그리고 로 인한 정맥 압력 상승, 그리고 밸브 기능 부전으로 인한 정맥 역류, 이런 것들이 정맥 압력을 상승을 시키고, 이런 정맥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이 되겠고, 해당 부위가 붓거나 심한 경우 정맥 고혈압에 의한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내부의 혈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맥기형 내부에 딱딱한 돌과 같이 이런 정맥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정맥기형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그러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압박요법을 통해서 늘어난 정맥을 좀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 생성 자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바늘이나 그 카테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경화 치료, 혈관을 태우는 약물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요법들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병변 피부에 국한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팔다리 정맥기형 환자들에서는 우선 경화요법 전에 압박요법을 우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후유증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팔에 근육 전체가 이렇게 정맥기형으로 대체된 경우, 혹은 종아리 부위에 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은 우선 압박 스타킹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경우에는 압박요법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지에 있는 이런 정맥기형을 치료할 경우에 특히 경화요법 후에 이런 섬유화로 인해서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목 관절이나 제대로 걸음걸이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선적인 압박요법을 우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종아리 뒤쪽 근육 내 정맥기형과 발바닥 쪽에 정맥기형이 아주 미만형으로 있었던 분이었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후 3개월 추적 검사에서 증상 호전이 지속되어서 경화 치료는 일단 보류를 하고 압박 스타킹을 계속 착용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기형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 중에는 이제 경화요법을 들 수가 있겠고요. 경화요법은 이렇게 늘어난 스폰지와 같은 늘어난 정맥기형 내부에 바늘로 천자를 한 후에 이렇게 경화의 약물을 이렇게 초음파 유도 혹은 플로로스코피 유도하에 이렇게 투시 장비 유도하에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내부에 이제 정맥기형 내부의 혈관 내피세포를 파괴시켜서 정맥기형 자체를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고, 통증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정맥기형의 경화요법에는 어떠한 약물들이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S라는 소듐 테트라데실 설페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하지 정맥류나 이런 정맥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정맥기형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입니다. 혹은 에탄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탄올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합병증 또한 높은 약입니다. 피부의 괴사가 잘 발생을 할 수 있고 신경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탄올 주입술 자체가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통한 마취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 STS 경화 치료와 더불어서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STS나 에탄올에 비해서 염증 반응이 적고 붓기가 적어서 특히 기도 주위의 혈관기형에 사용되었고, 최근 손바닥이나 발바닥 혹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조금 더 곤란한 예민한 부위에 블레오마이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피시바닐이라는 약물은 주로 림프관기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팔에 근육 내 여러 개의 아주 디퓨즈 미만형 정맥기형이 있고, 내부에 정맥돌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손바닥 주위는 피부와 인접해 있어서 손바닥 주위는 블레오마이신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했고, 팔 근육 내에 있는 정맥기형은 STS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 예입니다. 또한 이 환아는 4세 환아였고요. 어릴 때부터 손바닥에 정맥기형이 있었고, 한 차례 수술 후에 더욱더 정맥기형이 커져서 손 움직임 자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화치료를 전신마취하에 2번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병변 크기가 많이 감소하였고, 이제 손의 움직임 또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로 이제 경과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기형이 발 근육 내에 있었고요. 우선 STS를 통한 정맥기형 경화 치료를 한 차례 시행을 했지만 전혀 통증 호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을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약물로 교체를 했고요. 그 이후에 통증 점수가 10점에서 1.5점 정도로 크게 감소해서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기형이 허벅지 근육 내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초음파에서 보시다시피 내부에 정맥기형 내에 혈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 주입이 필요한 STS를 이용한 정맥 기형 경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블레오마이신을 이용해서 병변 내 주입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블레오마이신 자체를 병변 내 여러 군데 꼼꼼히 이렇게 주입을 하는 치료로 병변 주위에 블레오마이신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서서히 이 약물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면 정맥기형 경화요법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부작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저희 병원 데이터는 예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약 절반 정도에서는 통증 감소가 있었고 50% 이상에서 크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약 12% 정도 있고 한 13% 정도에서는 재발이 있어서 추후 추가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었고요. 경한 부작용은 약 10%, 중증 부작용은 1.7%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부 부작용은 합병증은 어떤 영양인자가 있느냐? 주로 젊은 환자에서 피부 합병증이 많았고, 특히 피부에 병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파란 혈관 기형이 이제 정맥기형이 보이는 경우에 특히 피부 침범에 의한 피부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피부 합병증이라고 하면 신경 손상 혹은 아주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다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근육 내에 있는 정맥기형 환자들에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림프관 기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관 기형은 림프관의 기형적인 발달입니다. 우리 혈관이라고 하면 동맥, 정맥, 림프관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맥 기형은 봤었고, 림프관은 기형의 경우에는 주로 통증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피부 병변에서 림프액이 계속 셀 수가 있고, 혹은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혈관 기형이 있는 부위에 조직 자체가 비대해져서 비대칭으로 인한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대방형은 이런 림프관은 이런 낭종 자체가 크기가 큰 경우, 주로 1, 2cm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방형, 아주 작은 경우에는 소방형, 그리고 대방형과 소방형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형 림프 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예전에는 뭐 림프관종이라고 하는 이런 림페틱 말포메이션, 대방형 림프관 기형이 배 속에 이렇게 큰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피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탄올 경화요법을 시행했고, 추적 CT 영상에서 병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팔에 있는 림프관 기형이었고요. 초음파에 보시면 이런 하나의 이런 물혹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물혹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화요법 도중에 보시면 여러 개의 바늘을 통해서 각각 이런 림프관 기형들에 대해서 블레오마이신을 이용한 경화 치료를 시행했던 예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이고요. 이렇게 큰 림프관 기형이 있고, 이 환자는 한 번에 천자를 통해서 블레오마이신을 서서히 주입하였고, 전체적인 병변 내에 약물이 잘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적 MRI 검사와 초음파 영상에서 기존에 보이던 림프관 기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방형 림프관 기형의 경우 경화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방형 림프관 기형은 때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와 같이 피부 자체에 피하지방 자체가 두껍고 간질의 림프관들이 아주 미만형으로 늘어나 있는 경우에 림프관 자체를 이렇게 천자할 수가 없는 경우,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간질 내 경화제를 주입하여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작은 림프관이 이렇게 천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림프관을 직접 천자해서 아주 서서히 경화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림프관 자체를, 림프 기형을 서서히 채움으로써 이렇게 치료가 잘 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림프관 기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혈관 기형 중에서도 여러 혈관 기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상과 관련된 혈관 기형을 이스바 분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옆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때까지 증명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클리펠-트레나우나이 신드롬, KT 신드롬이라고도 하고요. 박스웨버 신드롬, 이 두 신드롬은 주로 팔다리, 주로 다리지만 다리 한쪽 다리의 크기가, 다리 길이가 길어지고 혈관 기형과 이런 피부의 병변들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클로브스 신드롬, 다른 스터지 웨버 신드롬, 이런 다양한 혈관 기형들이 있습니다. 우선 몇몇 대표적인 복합 기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 신드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KT 신드롬은 이렇게 피부에 포트와인은 포도주 이렇게 쏟아 놓은 것 같은 이런 피부 반점이 특징적이고요. 내부에는 이런 정맥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KT 신드롬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런 다리에 이런 반점들과 구불구불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MRI에서도 무릎 주위에도 혈관기형이 있어서 무릎 통증이 특히 심하셨던 분이고, 이런 혈관기형들이 항문 주위에 있어서 이제 항문 출혈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런 KT 신드롬의 경우에는 PIK3CA라는 유전자 변이가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KT 신드롬은 엠브리오닉 베인, 배아정맥, 원래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되어야 할 정맥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정맥은 신부정맥이 굵은 신부정맥이 남아있고 주요한 정맥의 유출은 신부정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배아정맥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배아정맥으로 인한 정맥 앞 고혈압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었던 환자분이었고요. 이런 피부병변에 의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에서 보시면 이런 구불구불한 배아정맥이 있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혈관 조영수를 보시면 배아정맥이 남아있고 굵어진 정맥들이 밸브가 없어서 앞뒤로 아래 위로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서 폐색전증까지도 가능한 환자이고요. 이런 배아정맥이 있는 경우에 신부정맥도 또한 검사를 해서 신부정맥과의 교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배아정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코일이나 베나실과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배아정맥을 막고 막은 후에 이분은 더 이상 출혈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병변과 팔다리 길이 차이와 전반적인 미만형의 동정맥 루가 있는 경우에는 팍스 웨버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팔다리 길이와 한쪽 팔다리의 비대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동정맥 루가 큰 경우에는 동정맥 루를 줄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팍스 웨버 신드롬은 라사1이라는 유전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클로브스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클로브스 신드롬은 PIK3CA 변이가 밝혀진 질환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있고, 혈관 기형들이 동반된 정맥 기형, 림프관 기형들이 있고, 피부 병변, 그리고 또한 척추 자체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IK3CA 변이가 동반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저희 약물 치료에 적응이 될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파바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예전에는 정맥기형으로 생각되던 질환이었고요. 내부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정맥기형과 비슷하죠. MRI에서 아주 밝은 혈관 성분들이 잘 보이고, T1 강조 영상에서 특히 밝게 보이는 지방 성분이 이런 근육 사이사이에 섬유질과 같이 병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 있는 혈관기형이고요. 이는 정맥기형과는 확연히 다른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화치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인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근육을 다 절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릴 시롤리무스와 같은 약물 치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파바로 진단된 환자였고, 통증으로 인해서 우선 블레오마이신을 통한 경화 치료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분은 3개월 뒤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서
현재는 압박 스타킹만 착용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알아볼 게 이제 유전자 변이와 또한 이와 관련된 약물요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세포 내에 혈관이 생성되는 것,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리고 뭐 어떤 인자들에 의해 혈관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내용들은 종양을 암 연구에서 충분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혈관 기형 분야에서도 각각 패스웨이에서 관련된 유전 변이와 상관된 이런 약물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관 기형과 관련된 이런 유전자 변이들과 이와 해당하는 유전자들을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시롤리무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라파뮌이라고 하고요. 최근 연구를 보면 혈관기형 환자에서 약 85% 정도의 임상 호전이 있었고, 부작용은 꽤나 심한 부작용은 18% 정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약물 중단으로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롤리무스라는 약은 아까 전에 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PIK3CA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타이2 뮤테이션, 주로 정맥기형에서 발견되는 뮤테이션인데요. PIK3CA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런 KT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 약물 치료 6개월 추적 영상에서 다리 굵기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내부의 혈관기형 성분도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포시형 혈관 내피종도 시롤리무스라는 약물에 아주 효과가 좋은 병이 되겠고요. 3년간 시롤리무스 치료를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아진 상태로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롤리무스라는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면 주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무력증, 피곤하다는 게 많고요. 그리고 점막에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설사나 이런 경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면 약물을 중단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롤리무스라는 약물 자체가 병을 이렇게 정맥기형이나 이런 혈관기형 자체를 완치를 하는 약물은 아니고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약물을 끊게 되면 다시 이제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약물요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약물들로는 최근 FDA, 미국 FDA에서 프로스라고 이제 PIK3CA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비대증후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승인이 받았고요. 곧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주 효과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메티딥이라는 아까 전에 복잡한 표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내부의 맥1이라는 패스웨이에 맥1 이니비터, 맥1이라는 기전을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이는 동정맥 기형에서도 약물 치료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 약물은 현재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혈관기형을 치료하다 보면 어려운 증례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증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KT 증후군으로 수차례 경화 치료도 받으시고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혈관기형이 있는 경우에 특히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 이렇게 반대편에 비해서 관절염이 이른 나이에 오게 되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반대측에 비해서 골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는 이쪽 다리를 잘 사용을 못 하시고 근육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빨리 상하게 돼서 이 환자분은 관절 움직임 자체에 제한이 있어서 재활치료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고요. 이 환자의 경우도 KT 신드롬이 있던 환자로 여러 번의 경화 치료를 받고 뼈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관절염도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적 관찰 도중에 넘어지시면서 뼈 골절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만형 혈관기형으로 인해서 수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존적 치료로 뼈가 이제 붓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꾸준한 재활로 이제 근육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클로브스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었었고요. 반복되는 항문 출혈로 인해서 응급실로 오셔서 수혈을 받으시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문 주위에 경화 치료를 했었고요. 경화 치료 이후에는 혈관기형 자체도 많이 감소를 했고 출혈도 멈추었던 증례입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주로 보면 증상이 심하게 생길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저희가 서로 이제 환자분과 환자의 컨디션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동맥 쇠장증이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맥기형이나 혈관기형에서 폐동맥 쇠장증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혈관기형은 이제 발달 과정 후반에 유전 변이로 인한 나타나는 증상들이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질환은 특정적인 질환들로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은 유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맥기형과 림프관기형 그리고 복합 혈관기형에 대해서 방대한 양이지만 간단히 살펴봤고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질환 자체가 이제 저희가 몇 번 경화 치료를 했다고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이 질환은 저와 같은 영상외과 의사만 이 질환을 다 해결할 수가 없고요. 같이 협업하는 혈관외과나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소화혈액종양내과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진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전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약물요법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또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선 일단은 밤새꼼님이 먼저 질문을 주셔서 한번 미간을 포함해서 얼굴 전체 필러를 받고 부종이 생긴 것처럼 부었다. 그래서 얼굴 부위의 검사가 가능한지
어떤 치료가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러 자체가 저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필러가 이제 원래 주입한 부위 외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혈관 기형이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MRI나 초음파로 이게 필러인지 뭐 필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다른 혈관 기형이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RI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하 K님의 양쪽 발목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며 저녁에 발목 쪽에 빨간 점들이 살짝씩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증상만으로는 하지 정맥류로 의심이 될 수는 있는데요. 주로 오래 서 계시면 더 이런 피가 쏠리고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으면 하지 정맥류가 의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KT 신드롬이나 이런 혈관 기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조금씩 난다는 것은 부종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부종은 뭐 림프관에 이상이 있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맥 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콩팥에 병이 있어서 전반적인 뭐 알부민이나 이런 혈액이나 인자들의 이상으로 있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지 정맥류를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빨간 반점들은 특징적인 혈관 기형에 의한 반점들인지는 제가 이 질문만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다음 질문으로 크리스탈님이 하지정맥으로 10년 전에 한번 그리고 작년에 시술을 이제 2차례 받으셨고 큰 정맥줄이 완전히 망가져 회복이 영원히 안 된다고 했다. 요즘 쥐가 잘 나고 잘 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통증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지 정맥류로 아마 주로 이제 정맥의 역류가 보이는 이런 큰 표제 정맥은 치료가 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그렇지만 표제 정맥과 내부 하지 정맥류와 연결된 정맥들이 이제 역류가 여러 군데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시술 받으신 외과나 영상외과 쪽에 이렇게 이쪽으로 시술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진료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해당 이번 주제와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완전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이님이 정맥기형과 하지 정맥류가 다른가요? 치료 후 압박 스타킹을 신고 다닙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정맥기형과 하지 정맥류는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실제 나타나는 증상의 기전 자체는 정맥 부종과 정맥압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기형은 실제 기형이 있는 부위의 혈관들만 기형적으로 늘어나 있는 거고요. 하지 정맥류는 전반적으로 이제 표제 정맥의 밸브가 이제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정맥 혈류가 역류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맥 기형에서도 그런 정맥 역류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 정맥류에서도 있을 수가 있으면 조금 오버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병 자체는 다른 거죠. 해피타임님께서 어머니께서 투석팔 혈관이 막히고 피가 새서 입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빈혈 수치가 높다고 하고 수혈에도 수치가 낮다고 이상하다고. 이거는 혈관 투석하고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고요. 투석할 때는 이제 혈류 자체를 이제 저희가 기계에서 이제 일부 상당량의 혈액을 다시 뺐다가 다시 투입하는 과정이 있어서 혈구 수치나 이런 것들은 거기 신장내과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잘 조절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맥기형과 림프관기형 그리고 다른 복합적인 혈관기형입니다. 처음에 언급하였던 이스바 분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병들이 내부 분류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 저희들에게 의뢰가 되는 환자들도 분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과 병명이 맞지 않아서 혼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단 자체가 애매하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보시는 협업하시는 분들에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병 자체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치료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 이제 여러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혈관 기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관절이나 뼈, 피부 여러 기관에서 기능적이거나 미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화 치료가 나을지, 압박요법이 나을지, 약물 치료가 나을지, 수술적인 치료가 나을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제 짧은 강의가 이런 어렵고 희귀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